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열전, 오늘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973년에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걸 본격 선언을 하는데,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화공업화가 이미 1970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조선을 만들어야겠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떠오르게 됐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사실 당시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기업들은 만성적인 이 자금 부족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사채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였던 거죠. 뭐 그럴만도 했던 것이, 이 우리나라의 은행이 다 국영은행이었잖아요. 국영은행이면서 시중 금리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대출 받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은행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사채를 빌려다 쓰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네. 사업 좀 한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 사채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970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몰아쳤던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부도 위기, 즉 사채를 못 갚는 지경으로까지 몰리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전경련은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제 읍소를 하는 거죠. 제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세요 하고 건의를 했어요. 건의가 뭐였느냐? 사채 동결 조치였던 거예요. 사채를 못 받게 몇 년 좀 묶어달라는 거였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조치였지만 박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72년 8월 3일 83 조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채 동결, 사채 받지 마, 안 갚아도 돼,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급하게 그 위기에서는 살짝 벗어나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1973년에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이 몰아닥칩니다. 바로 오일 쇼크였던 거죠.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산유국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페크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산유국들이 담합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담합을 해서 석유 생산을 줄인 거죠. 그래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 배럴당 3달러였는데 그게 12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그 세계 경제는 얼어붙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수출이 급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입은 어떻습니까? 원유 수입 대금은 치솟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해외 자금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는데 그걸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의 국가부도 상태에 몰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조선 산업이 혹한기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소를 만드는 일에 들어서게 됐는데 조선 산업이 혹한기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석유 물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유조선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문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조선소들도 전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유조선 주문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유조선을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2년 반 만에 유조선을 다 만들잖아요. 그 리바노스가 주문한 유조선 2척, 또 홍콩의 업자들이 그 발주한 선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합쳐서 5척인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발주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를 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발주는 해놓고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잔금을 안 주는 거지. 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세계의 물동량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가져갔다가는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떼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 못하겠어. 배를 그냥 그래서 방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세 척이 남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참 난감한 상황에서 정주영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 뭐 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해운업 하자. 그래서 그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지독한 불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에서 시작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뿐만이 아니고 삼성, LG, 대우 모든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 중화학투자에 참여를 했잖아요. 또 방위산업도 떠맡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화학투자라고 하는 거는 자주국방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 북영은행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중화학공업 맡길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그런데 방위산업도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떠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게는 항공, 삼성 정밀이라고 하는 회사를 거기서 이제 세우게 되잖아요. 그 항공업을, 그 비행기 만드는 일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고요. 현대와 대우에게는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일. 또 럭키금성, LG에게는 미사일을 유지 보수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벌이가 전혀 안 되는 사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업가들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업가들은 그냥 돈 버는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선비와 같은 그런 사고를 하는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단순히 돈만 버는 거, 이거는 몰입배, 정상배 이런 것들이었던 거고, 제대로 된 기업가라면 사업 보국을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위산업체들, 정말 돈 안 남고 미치는 사업들을 다 맡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중화학투자인데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냐? 오일 쇼크가 닥친 거죠. 그 경기 침체에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중심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 건설 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번에도 주인공은 정주영입니다. 이 사람이 착안한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야, 우리가 지금 이 석유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뒷면을 한번 봐라. 이것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중동 국가들이다. 세계에 돈이 다 거리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자,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중동 국가들은 정말 낙후된 나라,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이런 서방 국가의 식민지 국가였는데 돈이 생기니까 경제개발을 그들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구 만들고 도로 만들고 뭐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 우리 스스로도 공장을 만드는 경험을 갖고 있지만 월남, 베트남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걸 많이 했냐.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중동 가서 우리가 그 돈을 벌어보자. 그걸 좀 나가서 해봐라. 라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불러서 그걸 하라고 밀어낸 겁니다. 그 정주영이 중동에 가죠. 그래서 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돈 벌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이제 선박 그 수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중동 사우디 가가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 사업이 작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눈에 들어온 사업이 이 주베일 산업항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베일이라고 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육지에다가, 그러자면 그 앞에 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안 지방이었는데 그 해안에다가 거대한 산업항구를 만드는 공사, 이것이 입찰로 나오게 된 겁니다. 경매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육지에서부터 12km나 되는 거대한 방파제 겸 공사, 이게 항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여기서 가장 핵심 공사는 수심 30m가 되는 그 바닷속에다가 대형 유조선 4척을 접안할 수 있는 공사, 그런 접안 시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큰 공사고 난공사였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간 거죠. 정주영의 입장에서는. 아, 저 공사를 따내면 저거 돈벌이가 굉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설업자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심 30m 속에 들어가서 뭔가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30m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이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의 건설업자들로서는 와,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12억 달러, 13억 달러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공사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견적서를 써낸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주영도 이것을 따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거를 얼마 써야 될까? 똑같이 써가지고는 뭐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주영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건 8억 9천만 달러 뭐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어? 9억 달러 밑으로 써. 이렇게 밑에 부하한테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쓰게 됐냐면 9억 3천만 달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주영의 현대건설이 9억 3천만 달러의 낙찰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미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12억 달러, 13억 달러인데 9억 3천만 달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공사를 하려면 그 기업들에서 엔지니어들을 불러다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9억 3천만 달러를 썼으니 이건 난센스인 거죠.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십 30m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밑에서부터 철탑, 높이 36m짜리 철탑을 수심 30m에서부터 세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이 저반 시설을 만드는 그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이제 현대건설 망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다. 여기에 그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지급 보증을 해줬으니 대한민국도 같이 망하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주영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왜 꼭 바다 밑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돼? 바다 밑에 들어가서 30m 들어가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잠수부도 넣어야 되고 잠수정도 집어넣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육지에서 만들어서 바다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철탑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탑은 어디서 만들 건데? 그 뭐 사우디에 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제철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거기에 갈 이유가 뭐 있냐? 우리 포항제철도 있고 우리 울산에 현대조선소도 만들어 놨잖아. 거기서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고 올 건데? 왜 못 끌고 와? 그냥 끌고 오면 되지.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항구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울산 조선소에서 이 높이 36m짜리 철탑을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을 거대한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력이 없는 배예요. 뗏목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 철탑들을 실어서 그거를 배로 끌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12,000km를 끌고 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19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태풍이잖아요. 실제로 태풍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떠내려간 거예요. 그 대만 그 해안에 떠내려간 거를 나중에 가서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9번 왕복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사비 획기적으로 낮아졌죠. 공사 기간 이것도 8개월이나 단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 과정에서. 왜? 뭐 돈이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설회사로 발돋움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978년 현대건설의 대외 계약고가 19억 불이었는데 이게 세계 4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보고 정말 입을 딱 벌리게 된 거죠. 이야, 웬만한 건 다 제 현대건설 또 한국 기업들한테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은 현대그룹을 세계 랭킹 90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현대그룹이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기업 랭킹 1위는 어디입니까? 이병철, 삼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뺏긴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현대의 성공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건설 기업들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 기업들도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 건설 회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업은 대부분 건설 전문업들이 하게 됐는데 이제는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 재벌 기업들이 다 건설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스스로 창업을 해서 건설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중동 건설 붐인 겁니다. 여기서 수십만 명의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자들 또 뭐 노무자들이 중동에 진출하게 되고 여기에 나갔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아파트 한 채씩들 다 장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던 이 외화 부족 문제, 국가 부도 사태 이것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